자, 오늘 드디어 영역별 모의고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제가 그냥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시작이 되는 셈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나름대로 하셨을 테고, 지금부터 얼마나 반복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올해 시험이 결정이 될 것이고, 작년에 이제 시험 봤을 때 강의를 작년에 들었던 수강생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이제 그만큼 그것은 이제 문제 풀 때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유형에 맞는 유형들도 훈련을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어떤 유형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7월달 문제풀이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저는 어쨌든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기준을 잡고 들어온 어떤 강사예요. 이제 뭐가 나와서 뒤에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또 시기적으로 또 제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게 그 구조화인데, 이 구조화가 그냥 어떤 이론을 구조화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구조화가 제 강의 특성은 뭐냐면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교육학 전반이 있으면 각각 영역들이 어떤 기반의 베이스를 하고 그런 기반의 어떤 근거한 어떤 이론이 나오고 개념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학문적인 부분은 이제 이 체계성으로 바로 요약이 이렇게 바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자, 더해지는 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1월 달부터 봐왔던 139권 교재, 그 다음에 10.9.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 조건하고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만나는 조건하고 그리고 답안이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게 그 문제반이에요. 영역별 문제반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뭐 실전형 모의고사.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따로 놀 수 있는데 문제풀이 들어올 때부터 이런 것이 절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공에 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왜 따로 놀아서는 안 되냐면 우리가 교육학 문제 크게 보면 문제 조건이 4개가 있죠. 실제 시험에서 이제 8개 영역에서 4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화나 학문의 체계성을 이해했던 부분들이 이쪽이 부분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영역별 실전형 모의고사가 들어올 때 그 전후해 가지고 문제집이 쏟아지게 되고 요약집이 쏟아지게 돼요. 이게 이제 결국엔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양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는 정리가 안 되면 쉬운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도 1년 실패하고도 다시 교육학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역별 모의고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점에서 매해 모의고사 부분에서 4개의 교육학 영역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럼 그 반복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139권 부분으로 이렇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보면 10.9 부분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이 순서는 사실상 영역별 모의고사를 먼저 이렇게 가고, 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고, 자, 정리의 기능에서 세 번째 이렇게 갑니다. 사실상.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뭐 앞부분 이론을 안 들으시고 이제 뭐 문제풀이를 듣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형태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이제 각 이론간, 각 교재간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공은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모든 걸 반복하고 복습하게끔 만드는 게 이론이 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계적 배열을 가지고 가기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용이하게 일단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자, 3월달하고 6월달에 제가 기출 문장을 프린트로 준 게 있을 겁니다. 일종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맨 마지막에는 그 부분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부터 문제풀이 자체가 교육학 같은 경우에 하나의 이론을 정리해내기 위한 하나의 발판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게 돼야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론만 오다가 문풀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항상 노량진의 문제점이에요. 제일 처음에 누가 이렇게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앞부분에 둔 겁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앞부분에 이제 구조화나 학문적인 체계성이 아예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일상권 이론하고 이 이론들이 조금 희미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 문제풀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완전히 구체화되게 되는 과정 자체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듣고 만족하거나 이제 그런, 또는 너무 실패 좌절하거나, 문제풀이 문제 안 풀고 문제 잘 풀린다, 그리고 첨삭을 받아보니까 몇 점 이상 나온다,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 뭐냐,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를 손을 못 대겠다. 그럼 손을 못 댄 방법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문제 부분에서 확인하고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바로 거치는 게 지금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 안에 들어오는 게 제 강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론과 개념의 정확성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교육학 논술은. 단편적으로 그냥 구조화해서 학문적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암기만 했을 때 A는 A다로 대응이 안 됐을 때 결국 시험장에서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는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특히 수로 변화에서 오는 어떤 그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서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적용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7월달, 8월달에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영역별 문제는 사실상 논술 시험에 맞지는 않아요. 준비에 대비가. 왜냐하면 논제는 하나인데 그 논제에 영역별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공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영역별 문제가 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역별 문제를 전공할 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역별 문제가 해보면 적중이 많이 안 돼요, 생각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영역별이 8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이제 1주 부분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하나의 영역에 모든 문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7월부터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실전 모의고로 바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앞부분에 이론하고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실전 모의고를 하면서 앞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가 있으면 앞부분으로 가서 정리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데, 임고에서 그걸 결정해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5년 동안 전공을 하면서 교육학 부분에서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론이나 개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깊이나 양이 정리해 보면 전공보다는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가면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고, 자 어차피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풀이 해설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절대 놓고 있는 텍스트를 보지 마십시오. 이 문프로에서 칠판에 판소하고 칠판에서 이해하는 거, 일단 제 강의에 뭐 저는 단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예시를 많이 안 들어요. 다른 강사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시를 많이 들게 되면 결국에는 예시 정도의 답안에서 더 풀려서 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칼치점을 했을 때는 점수가 밑으로 팍 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8점 정도 받았던 선생님이 10점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번도 17, 18을 내려오지 않은, 그게 바로 뭐냐면 예로 공부를 해서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칠판에서 제가 판사하고 해설에 나가는 부분에서 칠판을 눈에 넣으세요. 설명을 넣고, 필기는 선생님들이 필기한다고 또 손 아프게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앞부분은 뭐 그렇겠다 하더라도 문제풀이를 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반복되고 모르는 내용이 조금 나올 때 정도 자기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필기해야 될 부분만 필기를 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일단 듣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페이지를 줄여 나가면서 교재를 구성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아마 제가 하루 정도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해요. 7월, 8월 정도는 그동안 교육학을 조금 미뤘다면, 그리고 교육학을 좀 더 완성하고 싶다면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거의 완전히 정리를 하고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문풀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도 반복하는 훈련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언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받으시면 인터넷 강의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두 개를 다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강 듣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좀 체력적으로 좀 가능하면 제가 학원에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두 개를 다 풀어보고 싶다 이러면 아침에 한 8시까지나 8시 한 반 정도, 한 8시 한 반 정도 오면 제가 볼 때는 그 학원 데스크에 이제 문제지를 아마 이렇게 구성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풀어보고 일단 강의를 제가 볼 땐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9시 반부터 오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자기가 풀어보고 싶은 거를 일단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주 부분에서 교육심리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교육심리는 이제 2주 월요일 차까지 교육심리를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2주 화요일 차에 상담 일정 부분 좀 나가고, 그리고 뒤에 이제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로 나갈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플랜에 따라서 제가 2달 동안 지도하는 바대로 따라서 잘 구성을 하시면 뒤에는 교육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자, 봅시다. 자, 오늘 자, 1번 문제죠, 그죠? 자, 이 문제의 형태가 지금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만났던 교육학 모의고사의 문제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뜯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 유형이, 지금 오늘 만난 문제 유형이 올해 만날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문입니다. 지금 1번 타입과 2번 타입은 교육학에서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은 뭐냐면 지문 안에 일정 부분 근거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의 모든 이론과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지문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형태의 문제는 지문에 답안으로 써도 되는 형태의 단어나 구를 포함시키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약간 보셨으면 해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중학교 초임교사인 박교사와 경력교사인 최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볼 때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주제를. 그래서 다음 대화문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문제를 두 가지 관점,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진단하고, 수업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측면, 울프의 체계적 둔감법, 강화와 벌의 두 가지 유형, 박 교사가 제시하는 원리를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교육학은 채점의 용이성을 굉장히 많이 둔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실용성을 굉장히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굉장히 손쉽고 정확하게 채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의 방향이 교육학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첫 해 문제를 가만히 보면 지금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의 문제의 조건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 3번이 바로 개념을 묻는 형태의 조건입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형태는 아닌데 지금 주제 찾기가 조금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주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주제가 자, 부정적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관점이죠. 그죠? 자, 행동하는 문제, 태도, 행동.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나타낸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나오는 게 수업에서, 자, 긍정적 태도죠. 이게 나와요, 지금. 여기 지금 조건이죠.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부정적 태도나 행동을 하는 어떤 관점 자체를 이 통해서 결국에는 수업의 긍정적 태도를 할 수 있는 조건 부분을 뭐 한다? 자,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서론을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학생들이 수업에서 부정적 태도로 행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게 문제 조건이 그대로 있었죠. 그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행동주의 심리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서론은요,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까지만 써도 아무 문제는 안 생겨요, 사실상. 그래서 자, 이를 위해 고전적 조건 형성의 관점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교육 방법인 울프의 체계적 둔감법, 조작적 조건 형성의 교육 방법인 강화와 처벌, 그리고 최 교사가 제안한 교수 원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유형은 주제 잡기가 조금은 이렇게 쉽지 않은 유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이후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주제 잡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없다. 자, 여기서 제가 전국 모의고사 할 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서론과 결론은 채점 요소의 포인트에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단 짜는 매뉴얼을 잘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시간 단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본론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밑에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 관점에서 진단해 놨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진단이라는 조건과 설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진단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초점이 뭐냐면
해결 방안보다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자, 의사가 진단하고 그 이후에 처방하죠, 결국에는. 그죠? 진단의 초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뭐다, 지금. 이 부정적으로 이 태도 또는 행동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전적 조건 형성 관점에 진단하라고 그랬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지금 진단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고전적 조건 형성 일반 자체를 그냥 쭉 쓰는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다 좀 잘 쓰느냐 잘 안 쓰느냐,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이론이 선생님들 스스로가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쉬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의 관점에서 바로 진단하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자 진단을 하는데 처방하라라고 하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건에 없는 걸 쓴다고 했을 때,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뭐다? 채점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채점이 어떻게 보면 가중되지는 않는데 이 감점 자체는 사실상 뭐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육학 논술하고 전공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양적으로 조건에 벗어나는 걸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어떤 형태의 그 채점 포인트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진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처방까지 써도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무방한 형태예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울프의 체계적 둔감법, 강화벌의 유형 각각 두 가지, 박교사가 제시하는 원리 측면에서의 긍정적 수업 태도 유발 방안 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교육학 논술을 할 때 반드시 좀 지켰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제의 조건 주어를 전공에서는 답안을 밀도 있게 안 쓰는 경우 같으면 전공에서는 문제의 주어 조건을 같이 써주면 이 문장이 네 줄이기 때문에 좋긴 한데, 전공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이 굉장하다라고 한다면 주어 조건 잘라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교육학에서는 어떠냐면은 가급적이면 문제의 주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대로 그래야 문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게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주어 조건이 굉장히 길었을 때는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으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그 주어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일단 써주는 부분. 의외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특이한 유사점을 하나 발견을 제가 했는데요. 20점 포인트로 나오는 선생님들은 누가 분명히 시키지 않았을 텐데 문제의 주어 조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실질 시험에서 정확한 인출에 문제의 주어 조건을 제대로 꽉 물고 있는 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양측에. 특히 공부를 오래 했던 장수생 선생님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수들은 어떤 방법적으로 처음에 잘못되면 양적인 문제 때문에 처음에 실패하게 돼요. 근데 초수들이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언어를 사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전공이나 좋은 텍스트 부분 자체를 운 좋게 본 선생님들은 힘 안 들이고 초수에 합격하는 경우가 바로 원인이 서답형에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공부를 다년간 했던 선생님들은 개념이 아는 게 많은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를 풀 때 사실상 이 주어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로는 이제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문제의 조건이 보다 복합적일 때, 보다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수로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대처해서 일단 답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하고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기존 교육학 강사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위에 있는 구조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학문 성향에서 이게 어떤 방식에서 뭘 묻고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요소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자, 박 교사, 선생님, 저는 초인교사라서 학생들에게 학습해야 할 것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초인교사라서. 그래서 교사인 저에게 더 힘든 사실은 학습에 대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이다.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본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자, 최 교사. 저도 초임에는 선생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였지만 아이들이 수업에서 보이는 거부감 등을 표정에서 경험하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심리상태 어려움은 뭐다?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박 교사. 네, 맞아요.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 집중하는 아이들이 적고 진행 도중에 학습 분위기가 지속되었다가 수업 종료 벨이 울리면 곧 밝아집니다. 그럼 이건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 정서가 상당히 많이 경험되어 있는 것이고,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조작적 조건화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동 이후에 주어지는 상과 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논점이죠. 자, 그래서 최 교사, 선생님, 우리가 나는 벌이라는 곤충에 대해서는 좀 유난스럽죠. 벌이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고 팔을 마구 휘저으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곤 했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도 그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벌에 쏘인 경험에 관련되는 부정적 정서 경험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고전적 조건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환경적 자극, 조작적 조건화에 봤을 때는 이제 행동 이후에 뭔가에 대한 상과 벌과 관련되는 부분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에 대한 나의 과잉 행동은 아마도 어린 시절 벌에 쏘여 심한 고통을 받은 경험 때문이겠죠. 아이들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사실은 이까지가 뭐다 지금 고전적 조건 형성 관점에서 진단과 조작적 조건에서의 관점에서의 바로 진단이다. 자, 교육학 문제는 전국 문제하고 다르게 순서가 철저하게 대응되어 있습니다. 대응되어 있는데 작년 문제 유형이 그 앞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 뭐냐면 지문 유형이에요. 4개로 나눠져 있으면 순서가 밑에 있는 세부적인 하위 조건하고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 보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왔을 때 문항을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지문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에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정확성 자체를 요구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 유형이죠. 근데 이 대화체의 문항 유형은 어떠냐면은 분명히 순서는 있는데 이 순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구분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까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박 교사, 그럼 수업에서 아이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겠네요. 이를테면 동료 교사들과 논의해 싫어하는 과목이나 학습 내용을 낮은 단계부터 경험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자, 줄 거 보십시오. 학습 내용을 낮은 단계부터 경험하는 형태로 수업. 자, 이게 이제 울프의 사실상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요렇게 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하체를 보면 어느 정도 부분을 줘요. 문장을 주든, 자, 확률적으로 보면 주는 거는 이 순위 가장 높긴 높아요. 이 단어를 주는 게. 행정 같은 경우에 특히 줍니다. 특히. 그래서 그 용어를 굉장히 잘 풀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매뉴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요령을 막 부리게 되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막혀서 못 쓸 때 결국 지문 안에 있는 용어나
지금 절이나 구나 단어를 잘 끄집어 와서 활용해서 그 부분을 약간 쓰는 형태의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체교사,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만, 낮은 단계부터 경험하게 하면서 학습 장면 해결에 효과적인 반응을 적중시킬 때까지 여러 가지 반응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어요. 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반응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박 교사,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반응적인 행동이 학습 효과를 높이겠지만 자극에 의해 인출된 행동이 아닌 학생들이 단순히 방출해내는 행동, 즉 조작적 행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방출을 했다. 그럼 행동 후죠. 그죠? 결국. 자, 글쎄요. 수업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려면 강화와 처벌이 필요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해야 수업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봐요. 라고 돼 있죠. 여기에 원래 이제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해당되는 게 뭐다? 우리가 강화 계획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죠? 뭐 고정이냐 변동이냐 이제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 강화 계획. 그럼 또 이제 보면 완전 강화보다는 부분 강화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또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박 교사,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강화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과 연계해 수업 참여도가 높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원리에 따라 그 활용 정도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다, 원리. 지금 자, 참여도가 높죠. 그죠? 높으면 뭐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 자, 뭐를 해준다. 근데 원리죠. 이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화와 처벌은 사용하는 교사의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기억하고 지속시키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업 전략을 발휘해야겠지요. 라고 돼 있죠. 뭐 이 이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대화체가 나왔을 때 대충 내부 안에 단서를 준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밑에 있는 1대1로 대응되는 조건을 조금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반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먼저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 고전적 조건 하죠. 자, 여기서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진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태도를 진단하기보다는 부정적 태도를 바로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이 사실상 행동주의 일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주의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건 이제 꼭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설명을 어떻게 보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행동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냐면, 관찰 가능한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관찰 가능한, 아이들의 심리적인 내면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관찰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관찰 가능한 행동은 행동주의에서 보고 있는 거는 뭐가 가능하다고 보냐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럼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적 자극이죠. 자, 초점은 어디에 둔다? 여기에 바로 두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초점을 두는. 그래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환경적 자극에 초점을 두는 뭐다?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행동주의 일반이 나오면 대부분 그냥 이 형태의 부분으로 일단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이다. 어떤 아이가 폭력을 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죠. 그죠? 그런데 환경적 자극을 줬더니 폭력을
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환경적 자극에 초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인데 결국에는 환경적 자극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자, 여기서 지금 자,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의가 이제 거의 같은데 여기 이제 교사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사가 이제 뭐를 주냐면 일단은 관찰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행동에서 이 아이가 이 행동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이 교사가 뭐를 줬냐면 요 사이에는 자극을 준 겁니다. 자, 환경적 자극을 어떻게 보면 준 거죠,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지금? 자, 반응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자극과 반응이 뭘 한다? 연합을 하는 부분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극이 안 좋았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벌에 쏘였거나, 그죠? 이 자극이 안 좋으면 자극이 안 좋은 부분에 관련되는 반응이 도망가는 반응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연합돼 있다, 지금? 부정적 정서가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결과 뭐다, 지금? 우리가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까지가 뭐다, 지금? 자, 문제의 조건에서의 진단이에요, 사실상. 엄밀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 그러면 고전적 조건은 어디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앞에서 봤듯이 이건 뭐다? 환경적 자극에 결국 주의를 해서 부정적 태도 형성으로부터 뭐로 바꾼다? 자, 긍정적 태도를 형성으로 자, 바꿔나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전적 조건화에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진단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조작적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지금 봐야 되냐면, 자, 이 조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조작적 조건하에 구체적인 것을 묻는다 하더라도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고전적 조건하의 정의 자체가 구체적인 걸 묻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연결해서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이 조작적 조건인데 여기서 지금 조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조작이란 말이 뭐냐면 강화와 처벌입니다. 근데 조작적 조건화 앞에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조작적 조건화도 관찰 가능한 행동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 조건화가 주어지기 전에 앞에 뭐가 있냐면 어떤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후에요, 결국 행동 이유죠. 자, 행동 후입니다. 자, 이 행동 후에 뭐를 준다? 강화와 자, 처벌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행동이 있었고 행동 후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 꼭 들어와야 됩니다, 답안에. 자, 행동 후. 행동 후에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강화이고 다른 하나가 뭐다? 자, 처벌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 강화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첫 번째가 정적 강화입니다. 자, 정적 강화는 행동 후에 자, 지금 나오는 게 긍정적 자극.
정적 자극이죠, 그죠? 자, 긍정적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적 강화예요. 자, 부적 강화는 행동 후, 자, 혐오 자극입니다. 혐오. 그죠? 자, 혐오 자극을 뭐 한다? 자, 제거한다. 자, 제거한다. 자,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일단 강화니까. 자, 강화는 뭘 주는 거다? 상을 주는 거죠. 그죠? 자, 처벌은 자, 수요성 벌인데 요것도 행동 후죠. 자, 혐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여한다, 준다. 그러니까 제거가 아니라 주니까 자, 제시한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박탈성 벌입니다. 자,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필기를 하면 돼요. 자, 이것은 그대로 옵니다. 이게 위에 게 긍정적 자, 자극을 뭐 한다? 자, 제거합니다. 제거한다. 초점은 뭐가 있다? 지금 긍정이라는 단어와 혐오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형태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조작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 부정적 태도 형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 행동 자체를 하는데 그 행동에게 처벌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강화를 줬거나 강화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처벌을 준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부정적 태도 형성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조작적 조건 형성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강화와 처벌 부분,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잘못했다. 이건 이제 진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끌어가지고 일단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때요, 지금?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운 부분에서, 그죠? 내년 되면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제적으로 봤을 때는 체제 분류는 선생님들께서 130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 필요 없습니다. 마인드맵 확률 더 떨어져요. 그리고 마인드맵이 기존의 주교재들하고 다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은 부딪힌다는 말은 뭐냐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대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뭐 교사가 다 되어 있겠지만 후배들한테 이제 드려줘 그 이야기를 좀 약간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노량진 한 15년 가까이 강의를 해보면요, 재빠르게 뭘 따라하는 강사들 있죠. 그죠? 이 체제가 먹히면 노량진에 관련되는 교육학의 체제가 또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따라하는 강사들의 특징이 어떻냐면 적중 빈도가 현저히 낮아요, 사실상.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어떤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행동주 일반 했죠? 그럼 어디로 간다, 지금? 자, 고전적 조건화, 조약 조건화를 했죠? 그럼 어디로 간다, 지금? 강의 중이지. 자, 10-9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 지금? 10 교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행동주의 전반을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어디로 간다, 지금? 자, 기출에 관련되는 문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실전 모의고사 가도 행동주의가 나오겠죠, 그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정리를 일단 해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울프의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울프의 체계적 둔감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금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되는 부분 자체를, 환경적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적 자극을 주는 부분을 요렇게, 자, 가면, 부정적 정서인데, 이 부정적 정서가 불안과 공포입니다. 자, 불안과 공포.
이 불안과 공포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경험을 줘야 되는데 어떤 경험을 줘야 되냐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경험을 줘야 된다. 자기 학생 스스로가 피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대면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경험을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경험을 줌으로 인해서 부정적 정서를 뭐 한다. 자, 극복하고 수업에서 긍정적 태도 부분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울프의 체계적 둔관법이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지금 지문에서 보면 그 5번째 박교사 있죠? 여기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다. 다시 줄 학습 내용을 낮은 단계부터 경험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단서가 주어져 있죠. 그죠? 요거하고 지금 울프하고 만나는 거 밑에 조건하고 사실은. 자, 선생님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울프의 체계적 둔관법을 거의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놓여져 있는 것들은 내가 무수히 말을 했지만은 지금 딱 시점이 새로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 자료가 많고 너무 좋지 않은 언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잘 일단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교육 심리나 또는 교육 철학을 앞에 하거나 선생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육학을 학부 때부터 부분적으로 했죠. 어떤 영역은 쓸 수 있는데 어떤 영역은 쓸 수 없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 수 있는 영역은 많이 가봤기 때문이에요. 그죠? 쓸 수 없는 영역은 많이 안 가봤죠. 근데 많이 안 가보는 데 있어가지고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로 이해는 했어요. 근데 반복 안 하는 거죠. 그죠? 문제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울프의 체계적 둔관법을 또 앞부분 가서 또 한번 이렇게 가다 보면 기출 정도에 딱 걸리다 보면 뭐냐면 중요도나 우선순위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게 좀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조금 더 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뭐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가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 자신감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서서평 시험은 시험장에서 밀리면 안 돼요. 막 쫄거나 떨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론을 제대로 반복하고 뭐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봐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조건에서 뭘 묻고 있는가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금 강화와 벌의 유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강화와 벌의 유형이 이제 이렇게 앞부분 나왔고, 박 교사가 제시하는 원리 측면에서의 긍정적 수업 태도 유발 방안을 일단 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나오는 게 자, 뭐가 나왔냐면 논의가 나왔어요. 자, 이 논의하고 설명은요.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논점을 찾아야 돼요. 뭘 묻고 있는지. 그리고 답안을 쓸 때는 문제의 하위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꼭 이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논점을 찾아가지고 이 문제의 조건하고 결합해서 답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뭐가 저조했습니까? 참여가 저조했거든요. 그죠? 그럼 지문 안에 예를 들어가 참여가 저조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걸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그죠? 그럼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 자체의 부분을 뭐 만족의 원리나 기의 원리로 써라 이러면 만족의 원리나 기의 원리 부분을 일반적으로 데피니션을 하고 학습 경험을 우리가 조직할 때,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더해진다? 참여가 저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칼채점을 하게 되면 논의를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마이너스 1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나 논의 부분이 나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긍정적 수업 태도 유발 방안을 일단 논의하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울프의 자,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 발생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고전적 조건 하에서 반응을 보면 여기서 빈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행동 발생에 관련돼서.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되면 부정적도 높게 나타나게 되면 수준이 낮아야 돼요. 그죠? 근데 긍정적 태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부정적 태도가 조금 적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수준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빈도 발생에 따라서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결국 부정적 정서가 둔감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프의 체계적 둔감법은 고전적 조건 하에서 뭐 하는 것이다. 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조작적 조건 하에서 일단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리맥의 원리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장 자주 하는 행동. 자, 그 다음에 덜 자주 하는 행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예. 달리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조작적 조건 할 때 이게 지금 조작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작적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조작적 조건인데 여기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다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리인 거예요, 사실상.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죠. 부적 강화를 사용했을 때는 어때요?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다 지금? 자, 혐오 자극이죠, 그죠? 그럼 내가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은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공부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이걸 정적 강화로 썼을 때는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뭘 하게 해준다? 자, 게임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죠? 긍정적 자극이죠, 그죠? 크게 보면 프리맥의 원리 내부 안에 이 부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굉장히 헷갈려 해요. 프리맥의 원리하고 사실은. 근데 이건 원리입니다. 일종의 사실상. 그래서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꼭 예를 들어라라고 이제 안 해도 일단 일반적으로 약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프리맥의 원리랑 리딩을 한번 해봅시다. 맨 밑에 문장에 자, 박 교사가 제시한 프리맥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를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를 주고 관찰하여 각 행동의 발생 빈도를 파악해 자, 가장 자주 행하는 행동을 덜 자주 하는 행동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울프의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동 빈도를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정서의 순위를 바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쪽은 행동 빈도를 파악을 해서 뭐다 지금 결국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를 일단 쓰는 거죠. 그죠? 프리맥의 원리를 통해서 교사는 수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빈도가 증가하면 아이들이 덜 자주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청소 등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줄여가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자, 유발되도록 한다. 자, 긍정적인 태도가 유발되도록 한다. 이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수업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활용한다. 자, 이 끝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자, 논제부합이 붙었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쓰면 앞부분에 뭐다. 이를 참고하여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뒤에 가면 주제와의 연계 이래가지고 뭐 2에서 3점 구성을 이라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연계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채점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미지수이지만은 그래도 연계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 조건 4개 중에서 첫 번째 조건 부분에서 연계를 좀 이렇게 한번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굉장히. 그리고 올해 제가 선생님들한테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절대로 예를 외우지 마십시오. 작년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해가지고 예를 외우죠. 예를 외우게 되면 예가 답안으로 나와요. 그 예에 해당되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예는 어떻게든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 내부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논제, 주제 내부 안에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 부분이다. 그러면 예를 든다 이러면 이 예가 지금 이 선생님들마다 똑같겠어요? 그럼 이 예를 뭘 두고 평가를 할 겁니까? 무수히 많은 예가 평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이 예 안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앞부분에 있는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나 구가 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예를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 예를 잘 듣고 선생님들께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자들은 어때요? 얘가 풀려있는 형태로 답안이 안 나오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설명하지 풀려서 나와요. 이건 팩트예요. 제가 채점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단연간 점수가 낮게 나오다가 점수 변화가 있던 선생님들이 뒤에 가서 깨닫게 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그래서 얘는 눈에 보이면 그냥 보는 거지 얘는 선생님들이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된다. 하나에 좀 부연해서 설명할 때 이 집 뭐 하라고 그랬다, 논의하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뭐 플러스 요건으로 약간 더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오죠, 그죠? 그래서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나 아이들이 수업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기 위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수업에서 부정적 태도로 행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행동적 심리론을 근거로 제시해 보았다.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자극과 연합의 중요성, 적절한 강화와 처벌 계획을 알 수 있었다. 울프의 체계적 둔관법을 통해 수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프리맥의 원리를 통해서는 긍정적 태도 유발의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하위 조건을 좀 가지고 와서 결론을 이렇게 약간 쓴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다르게 보는 게 아닌 게 첫 회부터 보면 채점을 굉장히 후하게 줘서 그렇지 첫 회부터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묻는 문제 조건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럼 첫 회에 그러면 그냥 막 매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해당되는 정확한 답안이 있었는데 출제한 평가자들이 점수를 후하게 준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이것도 답이 되고 저 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점 포인트가 원래는 정해지지 않아요. 이건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냉정하게 딱 성찰을 해보면 제일 첫 해 교육학 문제에서도 맨 마지막 조건을 보면 개념의 정확성을 묻고 있다. 다만 개념, 명칭 이렇게만 안 물었을 뿐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작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그 조건들을 명확하게 다 묻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교육학의 여러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만나보면 7월달, 8월달에 영역별 문제에서 그 타입들이 충분히 연습이 될 거예요, 사실은. 자, 쉬었다 합시다.